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7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1.4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거기다 이번 주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이 개장되었을 때는 분명히 마이너스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시 플러스로 전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FOMC 회의에서는 최근 급등 중인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해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의 국채 금리도 이렇게 하락 중이며 달러 환율 역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연기금이 코스피를 또 순매수를 했습니다. 85억 원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동반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호재 뉴스 속에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연기금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소폭 하락 중입니다. 이러한 호재 뉴스 속에 내일 한국 증시는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9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또 플러스 0.53% 상승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나스닥은 야간 선물 지수가 내리고 있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나스닥은 어제 플러스 1.05%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는데, 유럽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첫 번째,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다우와 나스닥이 종료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의 상승분을 거의 반영받지 못했고, 또 두 번째로는 지난주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특정 일련 번호의 백신을 사용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사용을 중단하면서 결국 유럽 증시는 어제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척수염 증상도 있었지만 유럽 국가에서도 그와 비슷한 증상과 사망 사건이 이어지면서 특정 일련 번호 ABV5811 백신은 현재 사용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인해서 혹시라도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가 오늘 하락했을까 한번 관련주를 살펴보니까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1.49% 오히려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급도 잠깐 살펴보시면은 3거래일 연속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이라던가 메릴린치 약간 단타성 기관들이 매수를 하였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틀 전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년 적자가 나는 회사고 원래대로라면은 상장 폐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인데,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인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되고도 남아야 되는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 관련 이슈라던가 혹은 흡입기 치료제 관련 이슈로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은 감사보고서 제출 실적이 나왔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7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16일이 무슨 날이다? 바로 유나이티드 제약의 강덕영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제가 1월 14일 날 올린 이 영상에서 강덕영 대표의 인터뷰도 따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지만, 주식에 우리 거 가지고 올리지 말아주세요. 저런 식으로 강덕영 대표가 인터뷰를 한 이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죠. 바로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주식을 증여하는데,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인터뷰를 한 거죠.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저런 인터뷰를 3번이나 했는데, 그 인터뷰가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8% 이런 식의 급락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에 유나이티드 제약의 주가는 반토막이 나면서 5만원대에 접어들고 말았죠. 원래 11만원이었던 주가가 5만 5천원까지 내려온 거는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이야기인데, 강덕영 대표가 재임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3월 26일 날 유나이티드 제약에 주주총회가 있죠. 주주총회에서 재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일단 안건에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이 지금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실적 부진과 또 경영권 승계 때문에 내린 거지, 아스트라제네카 이슈로 오늘 하락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어제는 테슬라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플러스 2.0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전기차 관련주는 어떠셨나요? 자, LG화학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마이너스 7.76%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플러스 2.33% 상승을 했고,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혹시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분쟁 때문에 내렸나 생각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한번 살펴봤는데, 아뿔싸 SK이노베이션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5.6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법정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동반 급락이 나왔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락세가 멈추질 않고 있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마이너스 2.77%까지 하락을 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0.87%로 마감이 되었죠. 자, 거기다가 나인테크라던가 나라 M&D, 코스닥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전부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상당히 좋았거든요. 왜 이런 종목들이 테슬라가 상승을 했고, 거기다가 테슬라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 테슬라와 관계없이 오늘은 폭스바겐의 폭탄 선언이 있었습니다. 자, 폭스바겐에서는 이제부터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 자체적인 기술력을 동원한 전기차 배터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테슬라도 자체적인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개발하는 데는 최소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시에는 하락보다 오히려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CEO의 인터뷰가 나온 다음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폭스바겐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안에 본인들이 만들어낸 배터리를 차량에 투입할 예정으로 밝혔으며, 가장 크게 타격을 보는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일 것이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SK이노베이션 관련주죠. 이 회사는 분명히 유가 관련주예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20%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건 전부 전기차 배터리 때문이죠. SK이노베이션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인지컨트롤스입니다.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마이너스 5.4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또 폭스바겐 이슈에 마이너스 4.1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지난번에 분명히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법정 공방이 이뤄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일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살짝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또 한번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자, 보통 여러분 공매도가 될 때는
악재 뉴스 이후에 또 다른 악재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악재 뉴스가 나오면 그 종목의 공매도가 급증하고 공매도를 친 기관들은 악재 레포트를 연일 내보냅니다. 또 법정 공방이나 악재 뉴스 중 배임 횡령 같은 경우에는 악재 뉴스가 연일 이어질 수밖에 없죠. 중간중간 분명히 주가의 반등은 나와도 연일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8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억 원의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어도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치는 기간이 최근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억 원 가까이 공매도를 쳐놓고 바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또 부진한 실적과 레포트를 내면서 악재 뉴스가 이어졌고 결국 한미약품의 주가는 이렇게 25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3일날 공매도가 부분 재개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면 그 다음날 정말 기적처럼 악재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 뉴스가 나온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또 호재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올라가도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오는 경우가 주식시장에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고 악재 뉴스가 많은 종목들은 반등이 나와도 안 들어가는 게 제일로 좋아요. 물론 SK이노베이션이라던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는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해야지 같이 오르는 주식이잖아요. 테슬라가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고 지금은 약간의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하락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어제 테슬라에서는 여러분 특별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의 특별 공시는 정말 황당한 공시였어요. 바로 CEO와 CFO의 새 직함을 공시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직함은 테크노 킹으로 바꿨고 최고 재무 책임자의 새 직함은 마스터 오브 코인으로 바꿨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자, 테슬라에서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1조 원 이상 구매를 한 다음에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동도 하고 있고 또 저렇게 새 직함까지 코인에 관련된 직함으로 바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코인 시장의 호재죠. 와,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코인을 좋아하면서 새 직함마저 코인이라고? 그럼 비트코인 호재네! 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어머나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호재 뉴스라고 불릴 만한 뉴스인데 왜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추락을 했을까요? 어제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인도에서는 암호화폐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했죠. 최소 6개월간의 청산 기간을 주고 그 뒤에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인도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트코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1조 원 이상 구입을 하였지만 전설적인 투자자 우리 워렌 버핏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고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가질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인도의 비트코인 폭락으로 인해서 한국의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오늘 마이너스 3.0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3.61% 하락. 다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이면서 페이코인 관련주죠. 페이코인이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쿠쿠하세요 쿠팡. 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4.08%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50불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쿠팡에 관해서 언급해 드렸지만 만약에 오늘 쿠팡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쿠팡 관련주가 시초가부터 상승하고 있다면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쿠팡 관련주 동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2.56% 하락으로 마감되었죠.
자, 쿠팡이 상승해서 아침부터서 동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69%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단 5분 만에 급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56%로 마감된 걸 보시면은 쿠팡 관련주 아직도 바닥이 덜 나왔어요. 충분히 다시 원래 주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동방 자체가 이렇게 실적이 부실하고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엔 괜히 물려서 더 끌고 가다가 여러분 더 큰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마이너스 없이 이렇게 잘 나왔지만 애초에 주가, PBR, PER만 대입해 보셔도 이 주가가 말이 됩니까? 2,000원짜리가 14,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7,000원인데 7,000원인 주가도 너무 비싸요. 자, KTH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0.65% 하락. 이 회사 같은 경우엔 제가 직접 다녀봐서 알지만 정말 별거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을 때 주가가 얼마였다? 여기였어요. 분명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주가가 10만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이 회사 주식을 사놓고 만약에 군대 갔다 온다? 그럼 한 5만원은 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꿈을 꿨지만 이 당시에는 닷컴 버블로 코스피라던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닷컴이 들어간 회사들은 무조건 상한가를 가고 법성포 영광굴비처럼 난리 법석이 났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10만원을 돌파했었죠. 그리고 연간으로 보셔도 실적 별거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파람닷컴 혹은 프리스타일 게임 서비스라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지, 지금은 진짜 별거 없는 회사죠. 얘 주가가 지금 원래 4,000원대였거든요. 4,000원대인 주식이 지금 9,160원? 아직도 높다고 평가가 되죠. 자, 그리고 어제도 하락했었던 KCTC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음봉입니다. 음봉이라는 거는 시초가보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사신 분들은 대부분 물렸다는 뜻이에요. 자, 플러스 6.46%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0.13%라는 얘기는 시초가에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장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무조건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진짜 5분 천하였죠. 5분 동안 상승시켜놓고 바로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쿠팡 관련주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베이 코리아가 입찰이 되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도 분명히 요동을 치고 상승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행복회로죠. 쿠팡 관련주인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에이, 그거야. 이 종목은 세력주이고 이미 물량을 잠궈놨잖아요. 여기서 상한가를 보내놓고 그 다음날 물량을 잠궈놓은 다음에 여기서 상 따신 분들 이거 버텼나요? 마이너스 9.51%로 마감되고 여기서 이미 한번 털리고 투신 애들이 장난치려고 오늘 한번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15.92%로 마감됐는데 1등주를 보면은 2등주, 3등주를 개인들이 매수하니까 일부러 저렇게 올리는 거예요. 섹터 전체가 상승했나 하락했나 그걸로 상승과 하락을 판명해야죠. 예를 들면은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계속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코스피와 코스닥,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렇게 무더기 연일 급락이 나오고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계속 안 좋았는데 한국파마가 저렇게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제약과 바이오 섹터가 그날 좋았다고 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1등주는 상한가를 보내도 2등주는 상한가를 안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급락시키는 게 트렌드 중 하나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1등주는 분명히 오늘 급등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2등주 같은 경우에는 급락으로 출발해요. 자, 히토류 관련주인 동국아르에네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서 4.36%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보시면은 11.4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9시 35분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등주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히토류 2등주는 유니온입니다. 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참하죠. 마이너스 9.07% 하락. 거기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0.48% 하락. 또 수급을 보시면 어제 대량으로 매수했던 투신이 오늘 반 이상 매도를 하면서
수급도 안 좋고 장중에 단 한 번의 상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3.06%로 출발해서 종가는 마이너스 9.07%. 어제 이 종목 상한가를 갈 줄 알고 상따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망했죠. 왜? 플러스 27%에서 종가가 23.15%로 마감됐으면 마이너스 4%. 거기다가 또 마이너스 9%를 더하면은 최소 마이너스 15%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 함께 야놀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주아이비 투자 1등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찍었고 오늘 플러스 9.3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9시 5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그 뒤로는 계단식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주아이비 투자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면은 2등주인 SBI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땠을까요? 자, 유니온과 똑같이 마이너스 7.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샀던 물량의 반 정도를 익절하고 나왔죠. 자, 2등주에는 항상 투신이 있습니다. 투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니온도 매수를 했다가 반만 팔고 SBI 인베스트닷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반만 팔고 사람들이 1등주가 상한가를 잠궈버리면 2등주도 상한가를 갈 거라 생각하지만 현재는 2등주는 상한가를 못 가요. 그리고 1등주는 신용이 안 되거나 혹은 증백 종목이고 투자 경고 종목이라던가 혹은 투자주의 종목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용이 가능하고 재무제표가 그나마 난 2등주나 3등주를 선택하는데 2등주와 3등주는 다음날 폭락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어제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지금 미국의 여행 관련주라던가 카지노 혹은 디즈니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52주 신고가를 가고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행, 항공, 레저, 스포츠 이 주식도 오늘 갈까? 아니면은 또 미국과 반대로 갈까? 한번 살펴보니까 와, 미치겠네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2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1.02% 하락.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여행 관련주인데 마이너스 0.71% 하락.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겨우겨우 1.8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보시면은 오늘 플러스 4.08%까지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아침에 잠깐 5분 동안만 상승을 시켰어요. 그 뒤로 계단식 쫄쫄이 하락이 나와서 오늘 이 종목을 직접 매수했다면은 손실 보신 분들이 많죠. 지금 한국은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하이 종합지수, 중하권 증시가 상승을 해야지 한국 증시도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되자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엔 델타 에어라인도 그렇고 아메리카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한국의 대한항공이라던가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직도 52주 신고가와 지난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 주가로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에이프로젠의 김재섭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인데 어제 갑자기 에이프로젠은 나스닥 상장을 한다라는 찌라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찌라시가 나오면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고 그 다음에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되었는데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에다가 절대로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4.96%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정말 쓰레기 같았던 게 장 마감 후 5시 30분쯤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고 적자 전환이 나왔죠. 아니, 이렇게 적자 지속에다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무슨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나스닥 상장 찌라시를 낸 다음에 왜 장 끝난 다음에 저런 악재 뉴스를 바로 냈을까요? 네, 그거는 단순하게 실적 발표만 한다면은 다음날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오면서 52주 신저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나스닥 상장 찌라시를 낸 다음에 하락이 나와도 상승폭에서 깎이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이렇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항상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장이라던가 유상증자 같은 악재 뉴스가 나와요.
자, 지금은 여러분 실적 발표 기간이면서 상장 폐지 시즌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안 된 주식이 호재 뉴스가 나온다? 무조건 조심하세요. 3월 30일이 실적 발표 마감일이죠. 그 전에 실적 발표 안 한 종목이 호재 뉴스가 나온다? 무조건 의심하세요. 호재 뉴스가 나온 뒤에 주가가 급등하면 아까처럼 실적 악화 뉴스가 나오고, 특히 3월 1일이라던가 혹은 추석, 설날, 명절 이런 연휴 전에 항상 악재 뉴스라던가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자, 바로 내일 악재가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SNK죠. SNK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최대 주주가 변경을 한다라는 이런 찌라시 뉴스 때문에 장중에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별거 아닌 뉴스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보도한 거였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3월 17일이죠. 3월 17일까지 계약금을 포함한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모든 대금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에도 대금을 지불을 안 해서 이렇게 하한가 근처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대금 지불 안 한다? 그럼 이 밑에까지 빠지면서 원래 주가로 SNK는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 회사 측에서는 현재 대금 지불에 관한 공시라던가 뉴스를 전혀 띄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주로 보셨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행 섹터에서 반등이 나와서 여행 섹터를 매매해볼까 하다가 오늘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오늘은 동진 세미캠을 포함한 반도체의 중소형주가 상당히 볼만했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7.62% 상승이 나왔고,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몇 시? 11시 반이죠. 11시 반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 때문에 우리 증시가 밀리는 경향이 많은데, 그때 사면은 상당히 수익 내기가 쉬워요. 오늘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여기서 빠졌고 11시 반에 매수했으면 충분히 2% 이상의 수익은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KC와 KC텍 이 두 형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 문제도 있었고 또 장중에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없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힘들다. 거래량이 71,672주인데 동시효과 때 체결된 게 2,000이고 아침 동시효과 때 체결된 게 7,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 때 보세요. 체결 수량을 보세요. 11시 11분 때 20주, 1분 뒤에 20주, 그리고 11시 12분에는 아예 매수량이 없고, 어떻게 30분 동안 체결량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시 30분에 못 잡습니다. 체결되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잡아봤자 얼마 되지 않고 위에서 걸어놔도 체결이 거의 안 돼요. 나오나 관련주 테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1시 30분대를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KC나 KC텍보다는 거래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사라고 꼬시는 이런 사자, 그리고 매수가 되기보다는 매도량이 많이 나왔고, 종가를 보시면은 오늘 한호가 올라갔어요. 여기서 사도 한호가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공략할 타이밍은 11시 30분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한가를 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듀오백입니다. 듀오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이런 종목은 상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가지 찌라시가 돌았어요. 어떤 찌라시?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혹은 감사 의견이 거절이 나오면서 듀오백은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거나 혹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찌라시 한 방에 듀오백은 하한가를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오늘 4시 14분이죠. 듀오백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79억 원, 전년 대비해서 38.60% 상승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하한가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핫다를 하면서 매수를 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한가를 딱 보내놨다가 여기서 또 누가 물량을 매도하면서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은 내일 상승이 나와봤자 매수하면 안 되겠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상승을 뿅 시켜놓고 마이너스 22.95% 뺐던 게 듀오백이죠.
여기 이렇게 사모하는 사모펀드나 금투밖에 매수가 없는 거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라던가 보험이라던가 일반적인 기관이 매수를 못하게 규율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외국인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다. 얘네는 이런 찌라시를 띄워놓고 핫다를 했기 때문에 내일 급등이 나오면 얘는 분명히 던질 거고 여러분은 물량바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안철수 씨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면은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 까뮤인 씨와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씨와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진행하는데 오세훈 씨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 까뮤인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8.5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9.64% 하락으로 마감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서울시장이 되면은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겠다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장중에 플러스 13.05%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종가는 플러스 5.02%로 마감됐고, 덕분에 오세훈 씨 관련주는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되었죠. 장중에는 상승이 나왔던 진양화학은 마이너스 5.03% 하락으로 마감됐고,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급등이 15.62%까지 나오다가 종가는 플러스 2.40%로 마감되면서 오세훈 씨 관련주는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안철수 씨는 과연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도 저도 못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에는 아마 안철수 씨는 서울시장이 되기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써니전자라던가 알랩, 까뮤 ENC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투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밑에서 내렸다가 반등 나온 종목을 다 사고 그 다음날 먹튀하는 게 트렌드 오브 트렌드죠. 그리고 오늘 카지노 관련주인 강원랜드는 또 3.67%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지금 저는 여행 레저 스포츠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률은 별로 되지 않지만요. 그 대신 하락률도 별로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은 아까 오세훈 씨 관련주라던가 야놀자 관련주라던가 최근에 유행했던 쿠팡 관련주 먹으면은 10% 20%도 먹을 수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도 10% 20% 손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폭이 최대한 적고 또 억 단위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쉽고 매도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어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구독자분 한 분이 NC소프트를 이 최저가에 매수를 하셨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오늘 NC소프트가 무려 3.76% 상승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뿅 나왔고 오늘 매도를 하셨답니다. 완벽한 종가 베팅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재미없는 종목은 안 건드리고 한 주에 이렇게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종목을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보니까 매일 이렇게 1% 2% 왔다 가니까 종가에 사서 아침에 팔고 종가에 사서 아침에 팔고 종가에 사서 아침에 팔고 그러면 무조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반대로 이쪽에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리가 없대요. 근데 오늘 그분 말대로 진짜 올라서 매도하는 걸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잘 분석한 종목 위주로 매수 매도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저 종목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지만 한 종목만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있으면은 주가의 방향이 어느 정도 보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도 크고 또 주가의 예측도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본인이 저렇게 잘하는 종목이라면은 손실을 각오하고 한 번쯤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가 하락한 적이 없었죠.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나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이 없었고 코스닥 역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이 많이 움직였지만 제가 제약바이오는 새우깡처럼 손이 잘 안 가서 건드리지 못했고 제가 좋아하는 섹터는 반도체, 휴대폰 그런 쪽인데 오늘은 그쪽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돼야 되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자신 있는 종목은 한 번쯤 매매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FOMC 회의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 파월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요?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해 보도록 하죠. 현재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린 게 FOMC 회의 기대감에 하락한 거죠. 하지만 FOMC 회의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미국의 국채금리는 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종목을 조심하세요. 급등하는 종목 중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어제 에이프로젠처럼 장중에 나스닥 상장 찌라시를 띄워놓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찌라시를 철썩 믿고 매수했다가는 다음날 급락을 맞아서 정말 골로 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폴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